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며칠 전에 폼페이오가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도대로 과연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은 김정은은 정말 트럼프를 만날 용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정권이었으면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 근데 자기였기 때문에 김정은하고 6.12 정상회담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의 말 속에는 물론 그게 100% 진실은 아니죠. 상당 부분 허풍과 허세가 그 전체적인 말 속에 이렇게 퍼져 있죠. 허풍과 허세가.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약간의 진실이 있습니다. 약간은 아니에요. 상당한 진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017년도에 그때 정말 한반도 이 동북아 지역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미국의 항모 전단이 3개가 왔습니다. 그런 일이 동북아에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2017년도 말에 실시됐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미국 공군이 200여 대가 왔습니다. 240대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때. 뿐만이 아니라 일본 가데나 공항, 일본의 공군기지에는 미국의 그 수송기들이 수백 대가 와 있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물자들을 하역시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전쟁의 신호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정말 전쟁이 났다면은 3차 세계대전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왜 그러냐? 그때에는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가 건재했고 2017년도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상당히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대놓고 김정은을 도와주고 있었고요. 러시아 역시 사사건건 유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은 대북 제재를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아주 뒤에서 밀접하고 힘있게 밀어주는 강력한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쟁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북한을 때리면 정말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끼어들고 복잡해지죠. 이 동북아 이 지역이. 그러면 일본도 끼어들 거고. 그때 전쟁이 안 난 게 3차 세계대전을 막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 속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녹아 있습니다. 분명히. 따라서 트럼프의 목적은 무엇이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에게서 떼어놔야 된다. 이게 트럼프의 대북 전략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 트럼프 마음 기저에 숨겨놓은 저 밑바탕에 깔아놓고 있는 대북 원칙의 핵심입니다. 그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떼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음 뉴스를 보면은
어, 자, 여기 박스 친데 보시면요. 북한, 지난해 주요 교역국 수출액 대폭 축소, 외화 수입이 최대 2억 달러가 감소했다. 그 밑에 박스 친데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다른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도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 무역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이 중국을 제외하고도 지난 한 해에만 최대 2억 달러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 대폭 감소했고 10분의 1로 감소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물론 지난해 10월 달에 있었던 그 11월 달인가? 11월 달이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약속했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100% 미국에 협력하겠다. 그 약속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건데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중국이 약속해놓고 안 지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시와 압박이 주요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면은 영국, 이스라엘이 북한 확산 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화물을 적발하고 있다. 자, 금융 분야에서 영국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발표한 영국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물론 쭉쭉 넘어가고요. 그 밑에 바로 보시면은 북한의 확산 금융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과 관련된 한 건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밑에 박스친데 보시면은 보고서는 합동 돈세탁 정보 전담반의 구성원들이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범죄수사국이 확산금융과 연관된 수사를 돕게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확산금융 관련 조사가 영국의 수사당국에서 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마지막 문장 북한과 관련된 확산금융 관련 조사가 영국의 수사당국에서 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요 밑에도 내용이 많아요. 요 밑에는 이스라엘이 북한의 불법 화물을 적발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지금 금융 분야에 대해서 영국이 조사를 정밀하게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자, 영국이 금융 분야에 대해서 적극 조사에 가담하기 시작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은 세계의 금융을 이루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여기가 가장 큰 축이죠. 그 다음이 영국 런던 시티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시티예요. 시티. 그 시티가 런던 시티라고 하는 뭐 런던 도시 이런 뜻이 아니고요. 런던이라는 수도 안에 시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금융 지역이 있어요. 약 크지도 않아요. 한 1마일 평방? 뭐라 그러더라? 적어놨는데? 잠깐만. 그 크기가, 어디. 1평방마일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 런던에 있는 그 시티라는 지역이 1평방마일밖에 안 되는데, 인구도 인구는 많네. 30만 명이 거기에 거주하는데, 그 중에 10만 명이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한 금융지역이에요. 금융구역이에요. 도시라고 볼 수도 없죠. 그 조그마니까. 그 조그마한 1평방마일 안에 30만 명이 살고 있고 그 중에 10만 명이 금융업에 종사하는 그 뉴욕의 월스트리트는 금융의 전반적인 중심지라고 본다면은 이 런던의 시티라는 구역은 어떤
검은 돈의 유통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주 이 시티라는 곳이 좀 음험한 곳이에요. 말하자면은. 여기가 어떤 기능이라고 말할 수 없죠. 어떤 나쁜 그런 역할을 하냐면은, 이 조세 피난처의 그런 역할도 하고요. 이곳이. 하여튼 검은 돈이 많이 거래가 되는 그런 곳이에요.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일반 금융에 대해서도 중심지이기도 한데, 주로 검은 돈이 많이 거래되는 세계의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스위스,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뭐 조그마한 섬들, 사람 살기 좋은 그런 관광 지역으로 유명한 섬들, 그리고 남태평양이나 저 플로리다, 미국의 그 서해 남해 쪽에 있는 플로리다, 그리고 버뮤다 지역, 버뮤다 해역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섬들이 있어요. 사람 아주 막 살기 좋은 그런 데가 검은 돈이 많이 거래되고, 그리고 그 조세 피난처로 많이 이용이 되는 그런 곳들입니다. 근데 조세 피난처의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런던 시티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금융을 쪼으려면은 미국만 나서면 되는 게 아니라 영국이 나서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영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뭐냐면은 북한 숨통죄는 초강력 제재, 밴쿠버 그룹의 해상 차단. 자, 2017년도 말 아니면은 2018년도 작년 초, 그때 캐나다 밴쿠버에서 16개국인가 모였었죠. 외무부 장관들이. 그 16개국은 6.25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입니다. 그게 밴쿠버 그룹이에요. 그 중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죠. 뭐 미국은 당연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여기에 이제 영국까지 있는데, 영국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곧 영국도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자,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서해 쪽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대북 해상 밀무역을 감시하고 있고요. 서해 쪽은, 동해 쪽은 일본이 감시하고 있고요, 주로. 그리고 미국은 저 뒤에 물러서 있어서, 일본하고, 여기가 어디야? 무슨 섬이지? 오키나와, 일본하고 오키나와 뒤쪽에 미국은 이렇게 뒤쪽에서 지켜보면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까지 나와서 해상 밀무역을 하는 북한 선박하고 중국 선박들이 있으면 그거를 감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북 해상 차단이, 해상 밀무역 차단이 이렇게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해상 밀무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서해죠. 북한하고 중국하고 직접 가깝게 맞닿을 수 있는. 근데 서해에는 한국은 당연히 못 들어가고 미국도 들어가기가 힘들죠. 중국 때문에.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앞마당까지 미국 해군이나 정찰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중국이 가만히 안 있죠. 그렇다고 일본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들어와도 중국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이곳에 투입된 겁니다. 서해 지역에. 서해 지역을 아주 촘촘하게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나라가. 그래서 밴쿠버 그룹이 굉장히 주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동해 쪽에는 일본이 주로 담당하고 있고, 서해하고 동해가 이렇게 꽉 막혀 있으니까 저 먼 바다, 동중국해하고 어쩌면 남중국해까지 나와서 해상 밀무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저 뒤에 물러서 있다가 그거는 미국이 담당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촘촘하게 미국이 감시하고 있으니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감시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 미국에 협조하겠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10분의 1로 그냥 확 쪼그라든 겁니다. 자,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서 이제 발을 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왜 북한 문제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냐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 보시면은 러시아가 왜 케르치해협을 봉쇄했느냐 그런 제목의 그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러시아 북한 문제에서 발 빼고 있고요. 중국이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무릎 꿇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감시가 촘촘하니 만약에 계속 해상 밀무역으로 북한하고 거래를 하면은 그거 걸리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하고의 대결이 아니라 미국과 유엔하고 미국과 서방 세계하고의 대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국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은의 후원 세력이 다 한 발씩 빼고 있는 상황이니 이제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줄곧 일관되게 얘기해 왔어요. 트럼프는 분명히 김정은을 만나려고 한다. 러시아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게서 손을 떼게 하는 이 일에 성공해 가고 있는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한다. 만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며칠 전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한 거죠. 김정은 들으라고. 야, 우리는 너 만나고 싶으니까 너 빨리 테이블로 나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김정은은 대화 테이블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나오기 싫죠. 자기를 도와줄 세력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서 점점 발을 빼기 시작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되죠. 김정은 입장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난번 1월 1일에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뻥입니다. 뻥. 허세예요. 허세. 만나고 싶긴 뭘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부담돼서 죽겠는 상황인데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난다는 거는 더 이상 못 버티고 대북 제재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티고 나오는 것이지 아직 버틸 여력이 있는 한 김정은 트럼프 만날 수 없어요. 자, 김정은은 계속 지켜보고 있죠. 돈이 남아있는 한 뭘 지켜보냐. 트럼프의 미국 안에서의 권력이 얼마나 흔들리느냐. 트럼프의 권력이 얼마나 안정되어 가느냐.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뭐 시끌시끌 하잖아요. 뭐 항상 시끌시끌한데 요즘엔 좀 더 시끌시끌 하잖아요. 미국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그거 하고 셧다운 그리고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그냥 핵심 또 폭탄 발언을 했는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겉보기로는 트럼프의 권력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계속 버텨보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계속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김정은은. 그러나 김정은도 이제 돈 떨어지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으면은 행동을 하기 시작할 건데, 행동을 분명히 할 건데, 일단은 미국 정상회담이 1월달 안에 미국 정상회담이 1월달 안에 개최될 수는 없고요. 왜냐면은 오늘부터 미국하고 중국이 다시 무역 협상에 돌입하기 시작했거든요. 1월 7일부터
미북 무역 협상, 미중 무역 협상, 미중 무역 협상을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월 말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다보스 포럼 경제 포럼을 하는데 거기서 트럼프하고 중국의 왕치산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서 어떤 합의가 서로 이제 어떤 합의를 볼 겁니다. 그 전까지 그 전에는 다보스 포럼 전에는 미북 정상회담을 할 수가 없죠. 일단은 중국하고 어떤 문제를 결론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김정은도 그 결과를 지켜보려 할 거고요.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와 왕치산하고의 협상이 어떻게 완결될 건지 이제 그거를 지켜보려고 하겠죠. 아마도 미국의 트럼프의 의도대로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서로 협의가 될 겁니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더 이상 개기지 못하죠. 아마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그 협상이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다보스 포럼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역시 중국은 더 미국에 제대로 협력하겠다. 이런 협상이 서로 도출될 겁니다. 자, 그걸 보면은 김정은이 더 힘들어지겠죠.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분명히 이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그때 중국의 왕치산을 만남으로 인해서 북한을 더 고립시키는 그런 어떤 형국을 만들어 갈 겁니다.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난 이후에 김정은을 더 어렵게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건데 그리고 김정은은 점점 돈이 떨어져 가고 있고요. 통치 자금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자, 그러면은 김정은이 분명히 이제 행동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좋든 싫든 간에 트럼프를 만나야 돼요. 트럼프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뭘 들어주고 뭘 요구하면서 과연 트럼프를 만나려고 할 것이냐, 김정은이가. 아마도 비핵화를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럼프에게 첫 번째,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트럼프가 대북 제재를 안 풀어주려고 할 경우에 야, 그 정도 비핵화 조치로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좀 더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너네 핵무기 리스트 그걸 제대로 작성해서 가져오든가. 비핵화 조치를 제대로 해줘야겠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어. 대북 제재 해제 못해. 트럼프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김정은이 아마도 이걸 요구할 것 같아요. 주한미군을 좀 감축해줘라. 특히 지금 동두천에 배치된 미군 210 화력여단을 좀 철수시키던가 뒤로 빼줘라. 아마 이걸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역시 그럴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미 210 화력여단을 철수시키든지 아니면 평택으로 빼든지 이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트럼프가 지금 끊임없이 한국 정부에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상호 방위 분담금을 한국 정부가 좀 올려줘라.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슬슬 미국 조야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흘립니다.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만약에 방위금 협상, 분담금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슬슬 흘리기도 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힘들 겁니다. 그 트럼프도 주한미군 철수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만약에 방위 분담금이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감축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감축시킬 텐데 그 감축시킬 핵심 부대를 뭐로 할 것이냐? 바로 동두천에 있는 210 화력여단으로 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자,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트럼프란 사람은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진실, 핵심을 꿰뚫어 보죠.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문제의 진실이 무엇이냐? 그거를 꿰뚫어 보죠. 자, 북한 문제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비핵화 협상 안 된다. 김정은하고 비핵화 협상 불가능하다. 외교 협상으로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트럼프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분명히 이 사실을 꿰뚫고 있습니다. 진실을 보고 있어요. 그럼 진실이 무엇이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실. 군사적 조치입니다. 군사 옵션입니다. 군사 옵션 외에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만약에 그 전에 북한 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면은 김정은 정권을 뽑아내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다. 이 진실을 트럼프가 분명히 직시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 번 말해왔지만 선제 공격 안 합니다. 미국 선제 공격 안 합니다. 트럼프 선제 공격 안 합니다. 선제 공격할 시간이 이미 지났고요. 그 시기가 지났고 선제 공격 하려면은 작년 초 2018년도 1월달 아니면 2017년도 12월달 그 안에는 했어야 됐는데 이미 그 시기는 지나버렸어요. 선제 공격 안 됩니다. 만약에 선제 공격 잘못했다가 뭐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은 그거를 트럼프가 정치적 부담으로 다 떠안아야 되는데 미국이 그 비난과 욕을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미쳤습니까? 왜 선제 공격합니까? 미국이 미쳤다고. 선제 공격 안 합니다. 그럼 뭐냐? 김정은이 만약에 도발을 하면은 남침을 일으키면은 그때는 북한을 때릴 명분이 있죠. 예, 그때는 북한을 때릴 명분이 있습니다. 이 진실을 물론 과연 시나리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거를 뭐 한 80% 이상 가정하고 진행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지만 언젠가 이런 우리가 이런 진실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트럼프가 직시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면은 210 화력여단이 저 앞에 동그라니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210 화력여단이 북한 인민군의 포위라도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정말 큰 위기에 몰리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쪽팔린 것도 있고 미군이 저 보잘것없는 북한 인민군에 포위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혼자 저렇게 동그라니 남아있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210 화력여단을 뒤로 빼야겠는데 어떻게든 저걸 뒤로 빼야겠는데 그래서 한국에 전작권을 이양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전작권 이양이 완수되려면은 몇 년은 걸릴 것 같단 말입니다.
3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2020년 안에 김정은하고의 최후의 대결 양상으로 사태가 막 그렇게 이게 막 그 열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긴장이 다시 막 팽창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군의 전작권이 이양되기 전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어떡합니까? 그 전에 저 210 화력 여단을 뒤로 빼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방위비 분담금 이거를 굉장히 높은 액수를 불러서 이거를 지금 이슈화시키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협상이 안 될 경우에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주한미군 좀 줄일게. 최소한 210 화력 여단은 우리가 저 앞에다 못 놔두겠어. 저거 그냥 우리 뒤로 뺄게. 아마 이런 조치가 조만간 실행이 될 수가 있고요. 조만간 실행이 될 수가 있고 이거를 트럼프는 저 210 화력 여단을 뒤로 빼는 거를 김정은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서로 딜을 할 수가 있다. 트럼프로서는 이거를 일석이조의 역할로 활용하려고 할 수가 있다. 210 화력 여단을 뒤로 빼는 것을. 김정은은 어느 정도 비핵화를 하는 대신 210 화력 여단을 뒤로 빼는 것을 좀 전방에 210 화력 여단 저거 좀 뒤로 빼줘라. 김정은은 이런 걸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트럼프는 어차피 저거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면 210 화력 여단이 저 앞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안 되는데 어차피 빼야 되는 거. 김정은의 북한의 비핵화를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어느 정도는 그거를 이뤄내면서 뒤로 빼는 거죠. 아마 이런 역할로 210 화력 여단 철수를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트럼프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든 진실을 대면할 시간이 오고 있는데요. 김정은도 진실을 대면할 시간이 오고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자, 한국 정부는 이 문재인 정부는 뭘 지금 하려고 하냐면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저거를 지금 재개시키려고 하는데 미국이 막고 있기 때문에 못하죠. 미국이 대북 제재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트럼프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틈을 노리고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든 재개해서 김정은의 요구를 들여주려고 할 거예요. 김정은이 이번 신년사에서 그거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한국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해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걸 들어주려고 어떻게든 그 시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트럼프의 권력이 흔들리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런 짓을 못하게 자기네 맘대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거나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거나 이런 짓 못하게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야 됩니다. 그런 짓 못하게 지지율 떨어뜨려야 되고요. 김태우 수사관 이 사건이라든가 신재민 전 사무관의 그 양심 선언이라든가 이거 끊임없이 여론을 일으켜야 되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예, 우리가 할 일은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시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문재인 정부를 감시하고 권력을 흔드는 거. 예, 우리는 이걸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210 화력 여단을 뒤로 뺀다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어차피 우리는 진실을 대면해야 됩니다. 진실을 대면해야 돼요.
예, 그런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시라. 어차피 우리가 대면해야 할 그때가 온 겁니다. 210 화력 여단이 뒤로 빠지는 거는 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예, 감사합니다.